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벌써 추석이 마지막 날이네요. 다들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달 보면서 소원도 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이제 추석 이후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의 일단 기운을 좀 북돋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감탄스러운데 에너지가 넘쳐 자신감이 차올라 잘 쉬었으니까 에너지가 분명히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부하기 위해 시간을 내시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제 책이 나왔죠. 지금도 뭐 팔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고요. 오늘 얘기 드릴 건 고려아연이에요. 고려아연이 지금 최근에 장씨가와 최씨가가 이제 공동경영이 이제 끝나가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요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공시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저만의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영풍 고려아연의 시작을 먼저 보면, 고려아연의 시작은 고 장병희 회장과 고 최기호 회장이 1949년에 영풍 기업사를 설립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LG도 분할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면 유일하게 남은 공동 경영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주요 연역을 보면 1970년에 영풍 기업사가 석포 재련소를 설립합니다. 여기 이제 현재 세계 3위 규모의 아연 재련소고, 그다음에 1974년에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데, 이 고려아연이 온산재련소, 이게 울산에 있거든요.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데 울산의 온산재련소를 만듭니다. 이게 세계 1위 규모의 재련소예요. 아연 재련소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아연이 설립된 이후에는 장씨는 영풍을 사업을 하고요. 석포재련소와 그다음에 코리아서킷이나 이런 전자사업부를 총괄하고, 최씨가에서는 이제 고려아연을 경영한 형태로 사업이 바뀌게 됩니다. 장병희 회장, 그러니까 장씨가에서의 어떤 흐름을 보면, 고 장병희 회장이 이제 2남 2녀를 두고 계셨어요. 근데 장철진 회장과 그다음에 장형진, 현재 영풍 그룹의 고문이 계셨고, 이 장철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영풍 산업을 맡았고, 장형진 고문은 영풍 그룹 자체를 맡았습니다. 근데 영풍 산업은 이제 경영이 좀 실패를 해서 부도가 아마 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어쨌건 이 장형진 고문이 지금 현재 영풍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들이 이제 장세준, 장세원, 이 두 분이 있습니다. 장남인 장세준 씨는 코리아 서킷을 지금 경영하고 있고, 장세원 씨는 원래 설인 상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설인 상사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씨가 같은 경우에는, 최씨가의 경영은 조금 특이한데, 슬하에 6남 3녀가 있었고요. 장남이 어릴 때부터 돌아가셨기 때문에 차남인 최창걸 씨가 실질적으로 최씨가의 장남 역할을 했었고, 지금 6남 3녀 중에서 이제 5남이 있었는데, 요 세 분까지, 이 최창걸, 최창영, 최창근, 이 3형제가 고려아연의 회장을 연달아서 연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경영이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현재 고려아연의 회장은 요 분입니다. 이 최창걸 명예회장의 차남 최윤범 회장님이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고, 이 데이비드 최라고 하는 장남은 경영에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냥 미국에 계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된 게 결국 어떤 거냐면, 영풍이 있었고, 영풍이 원래 이제 최씨와 장씨가 같이 있었잖아요. 최씨, 장씨가 있었는데 지분이 비슷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씨가 고려아연 사업을 하면서 영풍의 지분을 줄였단 말이에요. 영풍의 지분을 줄이고, 특히나 최창걸, 아까 최기호 회장의 차남, 실질적인 장남 최창걸 명예회장님이 2006년에 6%, 영풍 지분을 6%나 매각한 등 전반적으로 영풍 지분을 최씨가들이 계속 줄이면서 결국 영풍이 장씨가의 회사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면 영풍이 이렇게 있고 영풍 밑에 고려아연이 있는 형태란 말이죠.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풍이 장씨 회사로 넘어가면서 실제 이제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가 영풍 쪽이 돼버린 거예요. 고려아연의 경영은 최씨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분쟁의 씨앗들이 결국 자리매김하면서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영권 분쟁의 시즌 1을 한번 보면,
일단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냐? 최은범 회장이 2022년에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분쟁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세 경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잘 생각해보세요. 1세 때는 아주 친하고 공동 경영을 했지만 이게 세대를 넘어오면 이 형제들 그 양가 간에 3세 간에 당연히 친분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 경영을 하기 위한 명분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최은범 회장이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트로이카 드라이브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아연 사업만, 아연 제어 사람만 해서는 우리 회사가 크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신사업을 들고 나와요. 이 트로이카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신사업을 들고 나오는데, 신재생 에너지 및 수소 사업,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사업, 자원 순환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매출액을 33년 기준으로 25조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이 비전을 발표합니다. 근데 현재 매출이 한 12조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10조에서 12조 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이 트라이크 드라이브, 그러니까 TD라고 하는 이 트라이크 드라이브 매출만 12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뭐 이것만 보면은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차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 원래 이제 영풍그룹은 무차입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차입이 들어온 게 일단 일자적으로 장시가 좀 불편하게 된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명분이 됐기 때문에 이 명분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오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보면 호주 계열사 아크에너지와 에피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개 회사가 지금 핵심 사업을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려아연 자체적으로 보면 온산제련소, 아까 울산에 있다고 그랬죠? 온산제련소에 수소 충전석을 이제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지게차를 도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크에너지의 수소를 가지고 수소 지게차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또 발표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LG화학과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캠코가 합작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한국전구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LG화학과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LG화학이라고 하는 외부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보면 2차전지 소재 사업도 시작을 해요. 2차전지 소재 사업을 보면 2023년 8월 30일에 니켈 사업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역시나 이거는 이제 계열사 캠코를 통해서 한다고 했었고요. 당시에 설비 투자 규모는 5,063억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트라피구라라고 해서 글로벌 굉장히 유명한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로부터 이제 원자재를 좀 조달받기도 하고, 이 트라피구라의 지분 투자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피구라 지분이 우호 지분으로 또 작용을 해요. 누군가의 우호 지분, 최 씨가의 우호 지분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G화학과 캠코가 합작사를 설립해서 한국전구체, 요거를 이제 24년 4월에 시험 가동 돌입하게 됩니다. 아까 잘못 적었네요. 그리고 폐기물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폐기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페달포인트라고 하는 회사가 메인이에요. 이 페달포인트에 4,360억, 이 4,360억을 투자하면서 이 회사가 폐기물 사업의 핵심이 되는 회사라고 자리 잡게 되죠. 이때는 이제 2022년 7월에 인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군을 확보합니다. 아까 잘못 적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적었던 게 수소였죠. 수소 관련해서는 하나그룹이 본격적으로 우군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2022년 8월 5일에 보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하나 H2에너지라고 하는 유한회사 펀드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고 4,717억 원 정도의 이제 유상증자를 합니다. 주당 47만 5천 원. 지금 66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났죠. 어쨌든 요 하나 H2가 이제 지분이 들어오고, 또 하나 임팩트가 보니까 이 하나 H2 에너지 이전에 하나 임팩트가 이미 장내 매수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가 본격적으로 고려아연 최 씨의 우호 지분을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제 고려아연의 3세 최은범 씨와 그다음에 하나가의 김동관 씨죠. 이 두 분이 굉장히 친분이 깊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 쪽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2022년 11월 28일엔 또 뭐가 있었냐면, 한화 지주사랑 고려아연이 갖고 있던 고려아연의 자사주랑 한화가 갖고 있던 한화의 자사주를 맞교환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피를 섞는 거죠. 자사주 맞교환을 하면서 하나그룹이 전반적으로 고려아연의 지분을 굉장히 늘리는 계기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아까 LG화학 말씀드렸잖아요. LG화학이 2022년 11월 28일에 자사주 맞교환에 들어옵니다. 아까 LG화학이 캠코랑 같이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합작사 설립과 동시에 LG화학과 고려아연이 또 자사주를 맞교환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이 1.94%에 달하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역시나 LG화학과도 피를 섞게 되고 고려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LG화학이 고려아연 최씨가의 굉장히 중요한 우군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사업도 같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피도 섞었으니까. 여기에 현대차그룹까지 들어옵니다. 현대차그룹도 2023년 8월 30일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HMG 글로벌이라고 해서 현대차와 기아와 모비스가 합작으로 글로벌 해외에 설립한 법인이에요. 여기에서 5,27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자금이 들어왔고 주당 50만 원이니까 지금 한 3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와 동시에 HMG 그룹과 공동 사업을 발표하게 되는데, 고려아연은 니켈을 가공하는 사업을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원료를 공급하는 것과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요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현대차그룹도 전기차로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나가기 위해서 니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 니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단을 고려아연 쪽으로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화학, 현대차그룹, 한화, 거기에 트러피그룹까지 안정적인 우군으로 지금 들어오게 된 거죠. 1차적으로 보면 그 전에 이제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의 지분이 얼마나 됐었냐는 건데, 장씨 일가의 지분은 다 합해서 33.13%입니다. 개인 최대 주주는 영풍으로 25.4%인데 전체 지분은 장씨가 일가를 다 합해서 33.13%가 됐었고, 최씨가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수 전 기준이죠. 지금 1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호 지분 하나가 7.75%, 현대차그룹이 5.05%, LG화학이 1.89%, 트라피구라가 1.49%, 그리고 금융사와 기타 지분을 합해서 33.83%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최씨가만 따지면 장씨가와 비교가 안 되는데 15.6%와 33.13%가 비교가 안 되는데, 이게 금융 우호 지분을 늘려다 보니까 이제 33.83%로 굉장히 유리하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뭐의 마법이었죠? 자사주와 유상증자를 하면서 우군을 끌어들였다. 여기 조금은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한데,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였던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긴 하죠. 어쨌건 이게 33.83%와 33.13%면 차이가 별로 안 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외에 국민연금이 7.57%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사주가 2.39%가 있어요. 요 자사주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사주 막견을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씨가의 우호 지분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판단을 현재 경영하고 있는 최씨가 쪽으로 계속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씨 일가의 지분이 한 44% 가까이 되고 있고, 장씨 일가는 33.13%. 그러니까 계속 장씨가가 밀려요. 보면 장영진 회장이 계속해서 패배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최씨가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무차익 경영을 훼손하고 있다. 거기에 현대차나 한화, LG화학 등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특히나 HMG, 여기 잘못했거든요. HMG 글로벌 대상으로 한 신주 발행 취소는 지금 법정으로 취소 가처분까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씨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을 갖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에 여러 차례 표 대결에서는 고려아연이 계속해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국민연금 쪽에서 고려아연 쪽을 손을 계속 들어줬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시즌 1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은 최씨가 쪽이 이기겠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시즌 2를 이제 또 보면 최씨가 쪽에서 더 장씨를 자극을 합니다. 하나씩 얘기 드릴게요. 일단 영풍은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풍이 실적이 좋으면 장씨가 쪽에서도 그래 고려아연 좀 비싸게 좀 팔고 나는 영풍 쪽에 집중할 수 있어,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영풍이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21년부터 보면 지금 영업 적자가 700억, 1000억, 1400억 이렇게 계속 영업 적자가 큽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석포제련소가 조금 안 좋아요. 석포제련소가 아까 글로벌 3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해서 현재 조업정지 1개월 30일을 맞았고, 이게 아직은 정지가 안 들어갔어요. 이 영풍 쪽에서 현재 상고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아연 가격 하락, 그 다음에 환경투자와 전력비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고, 여기 전자계열사까지 좀 실적이 또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영풍은 계속해서 좀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 됐다. 올해 2분기에 좀 턴어라운드를 했지만 여전히 이익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이 상황에서 고려아연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영풍 쪽은 타격이 좀 더 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 3월에 또 뭐가 있었냐면 고려아연에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풍이 뭘 요구했냐면 3자 배정 유상증자, 요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된다. 근데 원래 정관에는
지금 해외 법인, 그러니까 합작으로 한 해외 법인만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국내 법인도 유상증자 하게 되라라고 고려아연 측에서 정관수정을 요청을 했죠. 근데 이거는 부결이 났어요. 요거는 부결이 나가지고 장 씨가 승리했고, 그 영풍 쪽에서는 그럼 배당이라도 많이 해라. 배당을 10,000원 요구했는데 최 씨 쪽에서는 5,000원. 근데 결국은 5,000원으로 됐죠. 그래서 최 씨가 승리를 거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주주총회는 그러니까 무승부가 났어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쪽에서 무슨 이제 행동을 하냐면, 영풍이 아까 석포제련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석포제련소와 지금 온산제련소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공동 구매를 하고 공동 영업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바게닝 파워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고려아연 쪽에서 이 공동 구매와 공동 영업에 대한 계약을 순차적으로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건 정도, 24년 기준 10건 정도가 있고 내년과 내년 후년에 10여 건, 이제 총 20여 건 정도의 공동구매, 공동영업 계약이 있는데 이거를 중단시켰어요. 이게 실적 개선과 영업 비용 절감을 위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석포제련소가 아까 조업 차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원료 구매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이 불확실성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명분을 내세운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영풍의 어떤 실적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영풍의 목을 조르는 형태가 된 겁니다. 왜냐면 공동구매와 공동영업이 없으면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가 없다 그러면 석포제련소만으로는 경쟁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재료를 좀 더 비싸게 사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6월에 보면 고려아연이 영풍과 황산 계약을 중단합니다. 이거 못하네요. 황산 계약을 중단합니다. 이게 아연을 생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산되는 게 부산물 황산이거든요. 그런데 석포제련소는 이 황산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황산을 고려아연 쪽에서 맡았었고, 이 고려아연 쪽에서 판매까지도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풍과 황산 계약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석포제련소는 황산 탱크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아연을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황산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연 생산이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영풍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영풍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고려아연을 놓치면 우리 사업에도 큰 타격이다 라고 하면서 발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다가 설인상사까지도 이제 빼앗겼어요. 설인상사는 고려아연에서 비철금속의 해외 유통을 담당하는, 해외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매출액 한 1조 정도에 영업이익 한 500억, 600억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또 역으로 아까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영풍이 소유했고 경영은 최 씨가 있잖아요. 근데 설인상사는 또 반대예요. 설인상사는 경영은 장 씨가 하는데 소유는 고려아연 쪽에, 최 씨 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아연이 50% 정도 지분 갖고 있었고 최 씨가 16.7%. 그러니까 둘이 앞에서 보면 한 67% 가까이 되죠. 장 씨는 33.3%. 그러니까 3분의 1만 갖고 있던 게 장 씨였는데, 대표가 장형진 고문의 차남 장세환 씨였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2023년 6월 20일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고려아연 측 인사 4명을 이사회에 진입시킵니다. 당시에 이제 장씨가 쪽에서 3명의 인사가 있었는데 2명을 낙마시키고 1명, 장형진 고문만 1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고려아연 최씨 쪽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씨 쪽 중심으로서 이사회를 재편해버리니까 장씨 쪽에서는 장산 대표가 그냥 사임해버리고 설인상사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어쨌건 장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설인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씨가 최씨가의 어떤 화합의 가장 중요한 회사였는데 이거를 고려아연 쪽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고려아연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최씨가 장씨가의 분쟁이 굉장히 격화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상황에서 장씨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열받잖아요. 자기 사업, 그러니까 고려아연 지분을 계속해서 내주는 것도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삼자 배당이랑 그다음에 자사주를 가지고 이 계속해서 이제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여기에다가 영풍과의 관계를 끌어서 영풍까지 실적을 안 좋게 만드는 게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씨도 안 되겠다, MBK라고 하는 삼자를 끌어들이자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MBK는 이제 김병주 회장, MBK 김병주 회장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인데, 어쨌든 마이클 병주 킴, 이 MBK 김병주 회장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얘기돼요. 14조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치고, MBK가 참전을 하면서 이 구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MBK가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66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최소 144만 주 정도, 145만 주에서 302만 주를 매수하겠다. 지분으로 보면 한 7%에서 14%를 매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자금은 한 9,500억에서 약 2조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MBK가 참전을 선언한 펀드가 어디냐면 블라인드 펀드로서 6호 펀드예요. 그러니까 8조 원 정도의 규모의 자금이 들어있는 6호 펀드가 동원됐습니다. 근데 이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뭐냐면 이 블라인드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금을 일단 모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8조 원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블라인드 펀드와 대비되는 펀드가 프로젝트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말해요. 근데 지금 이 MBK가 동원한 게 프로젝트 펀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MBK가 고려안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MBK와 장씨가 경영협력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에서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경영협력계약을 맺으면서 재밌는 계약이 들어와요. 의결권을 공동 행사한다. 하지만 이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MBK 측 인사가 장씨 쪽보다 한 명이 항상 더 많다. 그리고 CEO와 CFO를 MBK에서 선임한다. 보세요. 그럼 장씨 입장에서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소유는 하지만 경영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MBK를 들여오면 장씨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영풍과 고려아연의 아까 공동계약 같은 사업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장씨 입장에서는 무조건 외부를 들여와서 지금 현재의 구도를 이어가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죠. 여기에 재밌는 게 또 주식 처분 제한이 들어오는데 장씨 일가가 10년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도 장씨 일가는 최 씨에게는 절대로 매각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장씨 일가는 10년간 이 주식을 무조건 갖고서 소유를 한 형태로 계약이 진행된 거죠. 여기 좀 재밌는 계약, 이 계약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 경영협력 계약권에서 콜옵션이 있어요. 콜옵션에서 이 행사 조건을 사람들이 잘 안 보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 콜옵션 행사가 언제부터냐면 공개 매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거나 이사회에 MBK나 이 장씨가 쪽에서 이사들이 더 많이 선임되는 날, 그날부터 이제 콜옵션이 가능합니다. 이 오고 둘 날 중에서 가장 짧은 날부터 콜옵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옵션 대상 주식이 재밌는데, 행사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씨와 MBK 지분의 50%, 이 장씨와 MBK 지분을 합한 값의 50% 플러스 1주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MBK가 보유한 주식을 뺀 만큼 MBK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씨가 뭐 예를 들어서 장씨가 55가 있다고 하고 MBK가 45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MBK 같은 경우에는 이 장씨가 보유한 주식 중에 5% 플러스 1주를 콜옵션으로 장씨에게부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MBK가 항상 장씨보다 한 주는 많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행사 조건을 보면 MBK가 그 이전에 제3자에게 지분을 처분해서 콜옵션을 행사해도 장씨보다 주식수가 적을 경우에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영협력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에 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MBK가 경영협력계약을 취소하고 아예 그냥 이 회사를 먹기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장씨가 소유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이걸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이런 협력계약을 체결했냐라는 건데, 아까 잠깐 봤지만 요거를 MBK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옵션 대상 주식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계약을 보면 공개 매수 완료 후에 옵션 대상 주식의 의결권을 MBK가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50%, 그러니까 장씨와 MBK 합한 값의 50% 일주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의결권 행사권이 MBK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질 경영을 누가 담당한다고요? MBK가 담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통해서 MBK가 지분을 실질적으로 갖고 오는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경영은 MBK가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현재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가 핵심인 계약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풋옵션이 있어요. 풋옵션이 있어서 장씨는 공개 매수 완료 1년 후부터 MBK의 옵션 대상 주식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MBK가 옵션 대상 주식을 나 사가라,
이만큼 너 사가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드래곤론과 태곤론이 있어서 장씨가 매각할 때 MBK도 다시 같이 나 또 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씨가 내가 팔 때 MBK 니 것도 팔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약들이 동시에 있어요. 무슨 차이냐, 내가 매각하는데 MBK한테 말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난 매각할 거야 근데 MBK도 그럼 내 것도 팔아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씨가 팔려고 할 때 상대방이 MBK 것도 나는 팔아야지, 난 살 수 있어. 그러면 장씨가 MBK 니 것도 같이 팔아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게 태그 얼렁이라는 거죠. 어쨌든 달긴 한데 어쨌든 팔 때 같이 팔아야 된다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개 매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키가 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영풍정밀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영풍정밀은 현재 최씨가 35.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씨는 21.25%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씨가 소유하고 있던 게 영풍정밀이거든요. 근데 영풍정밀을 MBK가 48.44%, 지금 이 두 개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장씨가가 70% 가까운 지분을 소유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공개 매수 가격이 지금 한 9,000원대였는데 주가가 2만원에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공개 매수가 성공을 해서 장시가로 넘어가면 영풍정밀은 장시가 것이 됩니다. MBK의 장시가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의 영풍정밀의 지분은 1.85%만큼 있었거든요. 영풍정밀이 고려하는 지분을 1.85%만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풍정밀이 최씨 일가 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씨 일가 지분이 15.6%였어요. 그런데 이 영풍정밀이 지금 공개 매수 이후에는 장시가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개 매수가 실패했다고 할게요. 고려아연에 대한 그 공개 매수, 영풍정밀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고려아연에 대한 만약에 공개 매수가 실패했다고 하면 지금 33.13 더하기 1.85는 남게 돼요. 그러니까 35%만큼 장씨가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개 매수 이후에 최씨는 13.75%, 그리고 우호 지분을 합했을 때 31.98%로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33.83%였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일단 표 대결에서 장씨가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네가 보이죠. 여기에 국민연금 7.57%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장씨 쪽으로만 돌아설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러면 자사주 이걸 자사주를 합하더라도 지금 장씨 쪽이 더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풍정밀을 일단 공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BK 파트너스가 아까 장씨 쪽, 장씨가 손잡고 고려아연의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고 발표했죠. 그 지분이 6.98% 최소, 그 다음에 최대 14.61%. 그래서 이 공개 매수 이후에 장씨가 쪽은 최소 42%에서 최대 49.64%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이 숫자를 보시면 이제 왜 최소 금액이 6.98%였는지 보이실 거예요. 왜냐? 최소 금액으로 매수했을 때 42.01%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공개 매수 이후에 최씨 측 우호 지분을 다 합했을 때 41.94%가 나옵니다. 영풍정밀을 뺏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장씨가 쪽에서 다른 우호 지분을 다 더한다고 해도 이제 이겨요. 이게 84%니까 이제 이겨버린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 국내 법인 대상으로 한 제3자 유상증자도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9%에서 고려아연이 추가적으로 엄청난 자사주 매수를 또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또 제한적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장씨가 쪽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되는 게, 최소 국면이 되는 게 요 지분이었던 거예요. 요 지분. 그러니까 50.1%를 확보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빼면은 뭐 50% 이상 확보다, 이게 아니고, 이 계산 다 해보면 공개 매수 후에 지금 최씨 지분, 최씨 우호 지분, 국민연금, 자사주 다 합했을 때도, 요거 다 합했을 때도 자기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 유주총회에서 이길 수 있는 지분이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이제 지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MBK와 장씨 입장에서는 무조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를 하기 위해서 66만원인데 지금 공개 매수가가, 주가가 66.6만원까지 갔죠. 그러면 공개 매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왜? 그냥 여기다 팔아버리면 되니까. 여기에 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단 보이는 거예요. 왜?
이 66만 원보다 높아져야지 공개 매수에 응할 거니까. 그런데 아까 2조 원, 최대 2조 원을 배당했다고 했죠. 근데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배정할 수 있는 게 아까 8조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업을 해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한국엔 컴퍼니가 경영권 분쟁이 나왔을 때 한국엔 컴퍼니의 이제 장남과 손을 잡았던 게 MBK였잖아요. 근데 조현범 회장이 워낙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때 공개 매수를 첫 번째 선언한 다음에 2차로 공개 매수가를 높였어요. 그러면서 공개 매수 성공시키려고 했었고 이번에도 아마 공개 매수 가격을 좀 더 높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성공해야지만 되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공개 매수가를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9월 13일에 이 공개 매수가 발표되자마자 고려한 측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공시를 내고 고려한 측은 이 공개 매수에 반발한다. 그리고 이 공개 매수는 회사를 약탈하려는 거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 아까 온산제련소가 울산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울산 시장이 이 분쟁에 대해서 고려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울산 시민들이 모두 고려한을 한 주를 매수를 해서 고려한 쪽으로 의결권을 몰아주자 이런 운동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분쟁이 좀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MBK가 어떻게 이제 다른 투자자들을 좀 설득하고 다닐 것인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고려아연은 뭐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씨일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최씨일가는 일단은 이런 이제 우호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자사주 매각을 한 그런 형태의 어떤 발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공개 매수가 성공한다고 했을 때 42% 최대 49%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회사의 남은 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 뭐 어떤 식으로 되고 마무리된다 그러면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옛날 한직칼처럼 어떻게든 지분을 매수하려고 그러면 지금 남은 유통 주식수가 없으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팝콘 들고서 그냥 좀 재밌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뭐 고려아연은 크게 부담은 없기 때문에 뭐 조금 투자해서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추석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냥 한 번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할 걸 한 번으로 정리했고, 내일을 사실 그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뭐 장 열리기 전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올려봤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분명 더 내일 행복해질 거기 때문에 또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